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이낙연 후보 등의 내부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른바 명락대전의 조짐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 원가주택 등 1호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당내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자들의 이야기, 정치권 이야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 때문인데요.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누굽니까? 이 지사입니다. 이 지사가 본인한테 직접 요청했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선임하면 선임에 대해서는 약정을 할 때 금액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가 네.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예. 총 10년간 52건을 수임해서 5억 7,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어요. 그중에서 2건이 100만 원 이하였는데 한 건은 기업 등기와 관련된 거고 한 건은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단한 가압류 사건 등 모든 사건이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정식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하를 받은 적은 없죠.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 선임 신고가 돼 있는데 이렇게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아예. 그 잘못 신고한 거예요. 여기에는 1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0년간 후보자 사건 10년. 수임 현황 및 수임료에 대해서 정리돼서 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과 관련돼 가지고 국회 대리하고 계시죠? 네. 수임료 얼마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3,500만 원 받으셨죠? 네. 본인은 100만 원 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다음 이런 사건은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럼 저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아예 저희 수임료 약정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 봉사예요? 그럼 약정을 안 했던 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거고 동의를 한 거네, 이 지사가. 이 지사가 선임을 했다면서요, 직접. 선임을 해서 얼마 수임료를 받겠다는 말씀도 그런 대화가 없었다면서요. 없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한데 수임료를 선임을 하는데 수임료를 아예 이야기를 안 했다. 김재원 변호사님, 저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송 후보자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민변 소속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의 그 사건에 특히 이제 그 허위 사실 공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주된 변호사로서 자신이 모든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네. 같은 민변 소속이기 때문에 좀 지지한다,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름만 올려줬다 이런 취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기울인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수임료를 꼭 받을 의사 없이 저 이름만 올려줬다, 즉 선임계만 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정도 수임료를 받아야 될 걸 받지 않은 100만 원 이상의 기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청탁금지법의 그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 원 이상을 준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로서 그 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수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사가 요청을 해서 수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일이 있는데 민변 차원에서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식인가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저런 상황은 사실은 이제 당사자끼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또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충분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임계를 낸다면 뭐 한 수백 명이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그 인사청문회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본 결과는
송 후보자가 그때 당시 변호인으로서 전혀 아무런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선임계만 내준 것이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그 변론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뭐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임료를 받지 않은 현실적인 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 이제 청문회를 하기 전에 보면 청문회 그 사전 답변서라는 걸 내잖아요. 네. 그 답변서에도 요 같은 질문이 똑같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냥 뭐 1심에서 간단한 사건이나 1, 2심의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그 사실은 김영환 후보가 당시에 질문을 했었죠. 네. 친형 강제 입원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 그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거짓말로나 허위 사실 유포 그 혐의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뭐 벌금 받고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예. 근데 1, 2심에는 송두환 변호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면 곧바로 지사직을 내놔야 할 형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때 호화 변론인단을 꾸몄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두환 변호사가 본인이 그 답변을 실제 그렇게 해요. 상고 이유서 같은 걸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검토한 데 대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임료 얘기는 아예 말도 안 꺼냈다는 얘기 네.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임료 얘기가 수임료를 결국 무료로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상대가 이재명 지사로서 공직자잖아요. 예. 공직자니까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김인일 변호사님. 예.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뭐 사실 변호사와 변호사니까요. 이게 또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다 보면 사실 어떤 업계든 업자들 사이에서는 업자 가격이란 게 있다 보니까 또 예. 아까 말씀하신 민변에는 또 민변 변호사들이 또 피고인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엔 그런 일이 좀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원래 로마법에서는 이 형사 변론이든 민사 변론이든 이 변론이 무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시민에게 베푸는 일이었죠. 근데 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유료로 되면서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법무법인도 엄밀히 말하면 네. 상법상 회사가 아닙니다. 상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변호사의 업무는 일단 상행위가 아니고 민법상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일이 전혀 없고 뭐 그냥 남이 쓴 거 서류 좀 봐주고 네. 잘 썼네 정도 해줬다면 물론 이제 빨간 펜 들고 일일이 검토를 해줬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냥 잘 썼네 뭐 이 정도 해줬다면 정말 그런 경우에도 돈을 한 일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줘야 된다. 아직 그런 판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떤 실질적인 일을 했는데 실질적인 일을 변호사가 했다면 그건 유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은 있지만 이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유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사안까지는 뭐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예. 좀 사실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서는 이제 귀족이 평민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사 입장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송 후보자의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청탁금지법의 기본 전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그리고 별로 한 일이 없어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2019년 이재명 지사 상고 사건에서 민변 측에서는 모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가 사임하면서 그 변호사가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민변 회장 출신들을 상고 이후 보충서에 연명을 해줬습니다. 연명이라도 해줬으니 후보자님이 50만 원 정도라도 받으시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후보님께서는 뭐 값어치 있는 일도 한 게 없는데 몇십만 원이라도 받겠냐 하면서 지금까지 안 받으셨죠? 예. 예.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예, 그 후보님 행위에 저는 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헌재 재판관 출신이면서도 50만 원, 80만 원을 받고 일을 많이 하셨죠. 약 50건대의 수요임 내역 중에서 1,000만 원 이하 사건이 30건이 넘고 100만 원 이하도 5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가 공직자이든 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실제로 기여한 만큼만
받으신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이신데 맞습니까? 맞죠? 뭐 그러려고 예, 노력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겠죠. 만약에 무료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돈을 안 받은 거니까 무료 네. 변론에 해당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무료 변론 자체가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얼마만큼 수준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후보자나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건 한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상고 보충소에 연명 정도 했다. 이름을 올린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자체가 소위 청탁금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무형 이익의 100만 원 이상이 아니다라고 좀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권익위에 이거 갖다가 문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뭐 야당에서 고소고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이 부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논쟁을 하는 건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쌍방이 그냥 정치적 공감만 하게 되는 거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무관한 제가 볼 때는 경선 논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숙 사장님. 네, 일단 일반 시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만약에 송두환 후보가 전혀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변호를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이름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1시간당 거의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그 변호사와의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한 일이 없었다. 변론서를 읽어주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1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고요.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변호사의 경우에도 무료 변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십만 원짜리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와 관련한 어떤 또 다른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 이런 사실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조사할 것도 없이 지금 인권위원장 청문회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그 이재명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 앵커 지적하셨듯이 이게 지금 그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다가 대법원에서 거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아니에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그 호화 변론인단이 뭐 호화롭게 뭔가를 했으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법률 전문가는 아닌 그 시민의 관점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상대가 공직자든 시민이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양심적인 변호사의 어떤 그런 그 네임밸류를 지금 그 여당 의원이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던데요. 인권위원장을 뽑는 자리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 당사자가 즉 이재명 지사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과 관련해서 뭐 어떤 그 소송이 걸렸을 때 본인이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그런 따뜻한 얘기가 나왔다면은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 지금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딱 연상되는 게 형수 욕설 해가지고 아주 그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이재명 지사로부터 변론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본인이 수임료 안 받고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인가? 그리고 지금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무슨 그런 기여가 있거나 어떤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다라는 게 매우 씁쓸할 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지금 디펜드 한다고 여당 의원이 무슨 실제로 뭐 양심적인 변호사 운운하는데 이런 거 변론한다고 변호인단에
이름 올리는 게 이게 양심적인 변호사의 리스트에 올라갈 일인지 네.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비법률가 입장에서. 예. 자, 뭐 이름만 빌려준 것과 같은 거다. 이게 송도한 후보자의 입장이고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민변이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지지한다는 이름에서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고 관련 사건에서는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서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의 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사 캠프에서 주장대로 이게 무료 권료이나 또는 지원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이 굴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사님이 개인 비용으로 만약에 충당을 했다면 재산의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또 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당신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2019년 5월 이재명 후보 재판에 지지 방문한 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본인이 그 청문회 답변서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니까요. 상고 이후 보충서를 본인이 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토한 데 대한 대가를 주었거나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무료로 해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왜 그 답변서에다가 뭘 했다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답변서와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이 서로 말이 다른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고 이런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변은 흔히 그런 무료 변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변 측에다 요청을 해서 민변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변 차원에서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그중에 몇 사람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갔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곧바로 송두환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호화 변호인단이냐? 대법원에서 2심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되면 경기도지사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겠어요. 그래서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호화 변호인단은 지금 윤영찬 의원 말대로 전부 다 무료로 해준 것이냐. 네. 왜냐하면 호화 변호인단 우리가 잘 아시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다 무료로 해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은 누가 했느냐 도대체. 서로 지금 별로 일 안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그 파기환송돼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대체 누구의 역할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그 호화 변호인단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거나 예.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로 해줬거나 그렇게 되면 다 무료로 해줬다고 한다면 그거는 청탁금지법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후보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료 변론으로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당에서 크게 공세가 정책 오늘 있잖아요. 기자님 간담회에서 질문 안 하고 나와서 일부러 질문 드리려고 손파고까지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얘기까지 꺼내고 지금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어서요. 그 인사청문회 가는 내용이나 저희가 논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책 기자회견 때 현안 말을 하면 그래서 어처구니 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공세라는 그런 아니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요. 아니요. 그 일부러 그렇게 받아내지 마시고요. 예, 후보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김남국 실장이 좀 말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송도한 변호사가 자신은 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의견서 작성할 때 검토해줬다 그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은 대법원 사건은
그 변론을 직접 하거나 법정에 가서 뭐 증인을 신문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네네. 보통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혹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정도로 이제 대법원 소송이 전부 끝나게 되고, 송도한 변호사의 경우에 오늘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은 송도한 후보자는 사실 과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신 아주 고위 법조인이거든요. 네네. 고위직을 경험한 법조인.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이 대법원 사건에 관여하는 방식 자체가 주니어 변호사들이 작성한 그 의견서를 검토해 주는 네. 일이거든요. 그리고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해서 공동으로 이름을 작성해서 내가 쓴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좀 반영하면 더 또 의견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수임료를 뭐 수억을 받고 상고심에 관여하는 변호사이든 또는 지금 저렇게 수임료를 받지 않고 관여하던 변호사이든 지금 그 의견서를 검토해 줬다면 거의 한 일은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보통의 경우가 다 저런 그 경력이 아주 고위 법관이나 또는 고위직 그 법조인들이 그 이런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는 수준 자체가 바로 의견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의견서 검토했다고 해놓고 뭐 별로 한 일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논란되는 게요. 이 변호사비를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냈느냐 안 냈느냐, 그렇다면 굉장한 금전적인 지출이 있었을 텐데 재산 신고는 왜 늘었느냐. 뭐 이 지사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기 때문에 돈을 썼지만 그것 때문에 재산 자체는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이제 이름을 올려서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여기 지원하는 형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말씀이신데, 송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일이 없다 그러고 또 답변서에서는 본인이 좀 봤다 그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 차원의 검증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판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영상 보시죠. 우리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토론회 때도 이런 부분이 좀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좀 감정적으로 나가요. 대납과 형사처벌은 이낙연 측의 전매 특허다. 과거 옵티머스 관련해서 뭐 복합기 제공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까지 있었는데 그걸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비, 그럼 넌 누가 선임했느냐, 누가 부담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좀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지 말라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뭐길래 이렇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여야도 없고 내부에 저기도 없고 기준과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하고 보자. 경선에서 내가 유리하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적어도 경선이라고 하는 공정한 룰 속에서는 자기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소위 그 증거가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핵심적 내용들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여기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탁금지법상의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법이 얘기하고 있는 100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호화 변론인단이다.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반대로 소위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직책을 활용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호화 변론인단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파기환송을 했을 것인가라는 논란도 많아서 저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거기 알맹이는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추정만 있을 뿐인 거죠. 전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볼 땐 이 논쟁을 더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고발해서 수사를 하고 난 내용들을 듣든지 하고 나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더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관련된 수임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자. 핵심은 청탁금지법에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의 논란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실체들은 사라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수임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줬을 거니까 무객이 어떻게 줬는지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해서 좀 이것이 파장이 좀 다른 데로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절차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선은 제가 이거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을 때 밑에 기자들이 써왔을 때 차장이나 부장들이 거치는 그 데스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검토를 해보고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그대로 방송이 되거나 신문에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별로 손을 대지 않고도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권익위원회에 검증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익위원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권익위원장으로 오는 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겠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 이게 청탁금지법이 2015년에 발효가 됐고 사건은 2018년인데 과연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애도 공짜로 하더니 재판도 무료 변론까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세금은 펑펑 쓴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인권위원장이죠. 이분은 송도한 변호사는 인권위원장이고 권익위원장은 아직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뭐 무료 연애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확정시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갈등이 빚어진 건 내일부터 첫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대전부터 시작해서 순회 경선에 들어가고 내일은 충청권의 첫 투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충청대전이라고 불리는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균형 발전을 토대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중부 3군에서 민주당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충청 경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제가 볼 땐 충청이 결선으로 가냐 마냐의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후보들이 신경 쓰면서 이런 신경전까지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김은호 변호사님, 이 충청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일까요? 어떨까요? 일단 첫 경선의 그 밴드웨건 효과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무료 변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쟁점을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영화 변호인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영화 변호인을 많이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변호사들이 일어나서 저도 선임했습니다라면서 일어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쟁점으로 삼는 거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는 경선에서 마이너스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승부수를 던지는 지금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옛날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 법원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헌법재판관이 되면 되는 날만 좋고 다음 날부터 아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되면 이제 퇴임 후에 좀 많은 정관예우라던가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헌법재판관을 하다 나오면 이제 사건 수임이나 이런 데서 별로 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그 10년간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겨우 52건밖에 안 되고 총 수임료가 10년간 5억 2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간.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법원 사건에서 그렇게 뭐 어떤 많은 수임을 한다던가 거기서 뭐 영향력 발휘한다던가 그런 건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 아까 또 데스킹도 말씀하셨는데 데스킹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48시간 썼다고 하는데 그걸 검토하면서 빨간 펜 들고 막 맞네 틀리네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잘 썼다 못 썼다 이 정도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기 때문에 그 검토의 수준에 대해서는 수준에 따라서 또 네.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는데요. 그런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저도 선임했습니다 하는 그 상황하고 지금 이거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인데 그렇게 이제 엮으시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상 유무형의 이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반인이라면은 사실 그 재판으로 갈 때도 항상 이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거를 그러면 재판을 해 마라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지금 고등법원까지 가갖고 경기지사직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의 와중에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당장 충청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의 문제지만 이걸 그냥 상식의 문제로 보면은 이걸 과연 이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니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를 했고 지금 어찌됐든 돈을 안 받았다면은 이게 무료 변론같이 돼버렸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냐를 생각한다면은 이거 분노가 끌어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충청도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그 전투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선거에서 여론조사 방향대로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흐름대로 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50% 이상 나오게 됐을 때는 결선 투표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추석이 오게 됩니다. 추석이 오게 되면 추석에서 이 여론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호남 지역 경선이 있어요. 그럼 이 일련의 흐름들이 타게 됐을 때는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이 지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와 다른 방식의 어떤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의혹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의 차이보다는 제가 볼 때 민주당 볼륨이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볼륨 자체가. 전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제발 좀 프레임과 전선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가 이렇게 또 굉장히 강하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오늘 충청도를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저희 집안의 뿌리인 이 충청에 오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500년 조상의 고향인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건과 갖은 그 정권 비리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온갖 압력과 이런 핍박을 이겨내고 국민들의 이 부름을 받은 것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 뜨거운 그런 충청의 피를 타고난 때문이 아닐까. 네, 충청의 피를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의 정신으로 국민 통합 이루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지난번에 식칼, 부적 테러 이런 논란 불거졌던 조부의 묘도 찾았습니다. 충청권 방문해서 이제 충청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산 적은 없잖아요. 산 적은 없죠. 예. 부친이 이제 거기에서 살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흥미롭지 않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지난 주말부터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권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충청권에서 맨 처음 투표를 시작을 해요. 예. 근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충청권에서 맨 처음 투표를 시작했죠? 없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과거에 보면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영호남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투표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충청도가 처음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언론 보도나 또는 그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결국 저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에 충청권에 맨 처음 이제 투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은 꼭 충청도에 지금 이 시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당장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가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내려가서 약간 충청권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제 부친이 뭐 충남 공주가 고향이라고 하니까 직접 관련이 없지만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포인트 핵심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꾸 뿌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민주당의 그 충청권 투표 이거에 앞서서 뭔가 충청권을 선제적으로 좀 제압을 하겠다 또는 거기와의 연고를 강조하겠다. 뭐 이래서 아마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청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이 민주당은 첫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윤석열 총장도 자신이 충청의 피라고 소개를 하면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내 이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과 인연을 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를 전후해서 여당의 김종민 의원이 나를 좀 말려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민 의원 있잖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다른 의원한테 추 장관을 좀 말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징계 청구한 장관을 말려달라. 어차피 그 징계는 안 될 테니까 장관이 후속 절차를 그냥 백기투항하고 밟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장관 혼자 독박 쓰고 멈춰라 그 얘기 같아요. 내가 각오가 단단하다.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데 이 각오가 없으면 계획이 안 될 텐데 이게 잘 전달이 참 안 되구나. 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참 이게 의지할 때도 없고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네, 김종민 의원이 이제 좀 말려달라.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는데 지난번에도 김종민 의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또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님, 이 시점에서 왜 추 장관이 자꾸 이 김종민 의원과 각을 세우는 겁니까?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지낼 때 검찰 개혁에 나름대로 그 크게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민 의원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검찰 개혁을 할 때 오히려 방해했다.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에 나서는 추미애 장관 본인에게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쓰고 당신만 예를 들어 그 법무장관 그만두고 나가고 윤석열 총장은 징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도 있었고 그것도 최고위원을 지낸 또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던 분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저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과 벌이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민주당 전체에 큰 어떤 그 국민에게 불신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지지가 쏠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뭐 그냥 이제 선거 전략으로 또 강력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윤 전 총장 징계할 때 이 추미애 후보를 중심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세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잘 모시래요.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문재인 정권 엑스맨이라고. 검찰총장이 거역했다. 이렇게 오만한 발언하고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민망합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범죄자의 옥중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의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요. 조금 전에 김재원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데 만약에 이 경선이 소위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의 뭐 결승으로 간다든지 내지는 지금 추미애 예비 후보의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낙연 캠프 쪽을 좀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가라는 개인적인 추정에 더하여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경선이 어떻게 보면은 결선까지 안 가고 싱겁게 이재명 승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이후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포석을 까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더해서 김종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낙연 캠프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이 김종민 의원이 과거에 그 노무현 행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그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아마 최연소 대변인도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의 속내인지 양심인지가 이렇게 가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될 때 김도읍 의원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비판하자 그 김종민 의원이 내가 조국이야라고 소리를 질러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장본인이 바로 김종민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번에도 그 소위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서 말려달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추미애 예비 후보가 김종민 의원을 지금 성토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종민 의원이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를 말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던 거 아닌가. 거기다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시절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심하니 둘 다 사퇴시키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 일간지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징계안 들고 갔을 때 오히려 자진 사퇴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춘추관 거쳐가지고 자진 사퇴하고 가라 그랬는데 본인이 그냥 갔다는 등 그런 언론 기사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민 의원도 또 할 말이 많겠지만 그 말려달라라고 한 것은 비단 김종민 의원뿐이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찰떡이었는데요. 두 분이 제가 추미애 장관하고 김종민 의원하고 잘 맞아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서로 죽이 맞았던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 추미애 같은 계속 가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논란이 많았었고요. 김종민 의원은 그런 와중에도 추미애 전 장관의 편을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건 경선 때문에 이런 거다. 이유는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번 선거에서 최고위원 1위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친문 지지층들의 전격적인 아주 지원을 받아서 1위를 한 상황인데 저는 추미애 캠프 측에서 분명히 그랬겠죠. 이유 중 하나는 검찰 개혁에 방해했다. 실제로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방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배신 행위다. 이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밖에 나와 있는 레토릭의 어떤 화려한 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알맹이는 경선 과정에서 과거에 김종민 후보, 당시 후보겠죠. 후보의 친문적 성향을 보고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번 선거에서는 본인의 표를 끌고 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희가 이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논박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택했습니다. 첫 발표한 공약이 부동산입니다. 뭐 1호 공약 뭐 따로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윤 후보가 청년에게 건설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게 야당 내에서도 다른 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윤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거든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아마 공격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그냥 무도하게 아무데나 막 쓴다. 이게 몇백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실현 가능한 것들을 이제 뽑은 수치입니다.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바로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다. 홍준표 후보는 좌파보다 더한 기가 막힌 헛된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공급 위주로 가긴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세도 좀 조정한다 그러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요. 사실은 앞으로 논쟁이 굉장히 될 만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부분을 설계한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느 전직 장관이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금자리 주택의 변형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싼 지역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은 사실 그 당시에 저런 거였죠. 저 그린벨트 일부를 허물어서 거기다 지어서 뭐 거의 반값 정도로 공급을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청년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 뭐 이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물론 뭐 경선 국면이니까 이제 뭐 당내에서도 공격을 하고 뭐 여당에서는 뭐 물론 더 공격을 할 것이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의 변형이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그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때 당첨 자체가 뭐 로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적어도 이것도 아마 그런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상당한 논쟁이 될 것이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원가 주택이라는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걸 공격하고 저걸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폄하해서 버릴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지분을 일부 국가 소유, 지분 공유형 주택에 해당되거든요. 저런 지분 공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일부 제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분을 공유했다가 이제 나중에 매각할 때 예를 들어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상승분의 일정 부분은 소유자가 가져가고 일부는 또 국가가 나머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이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지분을 일부만 사서 그 상당 기간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권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예.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보면 이제 저 최근에 나온 저 정부 정책 중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중에서 그 건폐율과 네. 건폐율을 50% 정도 더 올려줘서 그 부분을 국고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마지막 하나 더가 지금 RTV라 해서 이제 LTV라 해서 소득을 한 소득의 40% 정도 대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8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것이 뭐 포퓰리즘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면 뭐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 좋은데 새로운 게 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집들을 정말 원할 거냐 안 원할 거냐 그런 데 대한 의문 부호는 갖고 있더라고요. 저게 현실화될지 어떨지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가로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발상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 선수촌이나 뭐 아시아 선수촌 이런 것처럼 어떤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때도 이미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주택 정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 요거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할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굉장히 맞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부동산이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는데 지금 그 공약대로 한다면은 당장 아파트 문제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착시가 들 정도의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또 사실 이게 정치적인 공약이다 보니까는 당장 유권자들에게 당장 이렇게 그 호소력이 있는 공약을 누가 세우는가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뭐라 그럴까요? 경쟁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후보들의 공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에 더해서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듯이 과연 그러면 이제 이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럼 이 엄청난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 설계되어서 이제 제시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야당 간에 그 야당 내부의 후보들 간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심지어는 좌파보다 더한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반값 아파트에 더해서 쿼터 아파트라 그러니까 4분의 1 값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쟁은 하시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정말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 누가 더 지지율을 견인하느냐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제 생각에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협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원조가 소영길 당대표가 제기했던 주택 공약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많은 서민들이 그 주택을 갖다 자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실현 가능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에서 어차피 투자를 받아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국가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보장책과 국가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만 나온다면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땅을 구할 때 그러니까 땅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땅 플러스 그 주변에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다른 정책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충분히 예. 주택 공약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오랜만에 윤 후보가 좋은 정책 개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자, 결국은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산 지원 내지는 그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걸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 구출한 미라클 작전, 우리 군의 아주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쾌거를 흐리게 했던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용 관련 홍보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고질적으로 이 과잉 의전 문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자,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 심사하는 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예,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겠어요. 네, 저 장면들이 지난주 굉장히 언론을 달궜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요. 일부에서는 기자들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진숙 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공항의 그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그 비행기 동체에 매달려서 예. 하늘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비행기 그 바퀴가 끼는데 매달려 있다가 참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사관에 협력한 사람들, 또 코이카 같은 그런 기관과 협력한 아프간 네. 사람들을 400명 가까이 우리가 구출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구출 작전이었는데, 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출해낸 작전이 굉장히 참 성공적이었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 26일이었죠. 26일 카불 공항에서는 또 테러가, IS의 테러가 벌어져서 1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만 네. 같은 시간에 거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형 나눠주는 것을 촬영을 해주지 않으면 뭐 취재 특혜를, 취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날 27일에는 강성국 차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인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 바로 저 뒤에서 정말 그 힘들어서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고 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 선우를 바꾸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자들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먼저 따져야지 기자 탓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천시의 실내에서 이 행사가 벌어졌더라면 이런 그 비서관이 무릎을 꿇는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건이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았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산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홍보와 의전은 다른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느끼는 점이 있고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데는 우리 언론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네, 법무부 이전 문화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변화를 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홍보와 의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이쯤에서 이 문제는 거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도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홍보와 의전이 다르다는 게 그럼 이게 홍보라는 거예요? 의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홍보라도 잘못된 것이고 의전이라도 잘못됐는데 정치인이라서 이 의식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빨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나왔듯이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어느 부처보다 천착해야 될 법무부에서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광경이 나왔다라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산 때문에 너도 나도 저는 제 우산 제가 봤습니다라고 또 뭐 그 광고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알려드릴게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우산 자기가 쓰고 다닙니다. 그거 네. 칭찬하고 자랑할 일 아니라는 거를 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그 현지 조력자들 뭐 병원이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철수하고 나면 그 탈레반 저 무장 세력에 의해서 모두 처형되거나 박해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데려와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장차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원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이 사실 주인공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사실 마음으로 우리 정부가 참 잘했다 그런 상황이고 이런 저 국민들의 그 지금 마음은 진천군에 대해서 진천군에서 이 아프간 그 난민들을 받아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천군의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진천몰에 전부 들어가서 물건들을 사는 바람에 그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그런데 이런 좋은 그 어떤 일을 하는 정부가 기껏 한다는 것이 법무장관이 나가서 자기가 뭐 특별히 한 것처럼 인형을 갖다 주는 것을 찍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차관은 저런 식으로 비 오는 데서 서서 뭐 환영하는 저 메시지를 읽으려고 저런 행사를 하면서 비서관을 무릎 꿇리는 저런 일까지 벌이니 결국에는 정부가 한 일은 전부 다 어디 가고 저런 무지막지한 의전이나 또는 법무장관의 또 그 고압적인 태도만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좀 이런 면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제대로 읽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도 한 번쯤은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법무부가 유독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최병우 위원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법무부만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다른 부처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하는데 예. 법무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례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는 이제 기자들이 상주하지 않거든요. 대개 이제 검찰 또는 법원 뭐 출입 기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법무부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뭐 기자들하고 만나겠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그 검찰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천에 있고요. 거기 한 30-40분 내로 달려가기 어려운데 30분 전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통보해서 와서 취재하라. 그럼 그 기자가 무슨 재주로 거기 가서 그걸 취재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결례 뭐뿐만 아니고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한다고 이제 본인이 갑자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질문 답변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그 서울 고검청사에다가 법무부 대변인실 만든다고 하고 자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거기 하세요라고 했는데 질문했는데 답변은 안 와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법무부에 많다 보니까
이거 법무부는 정말 뭐 기자들 흔히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일반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촬영 기자들이 좋은 화면 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라, 받쳐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언론 보도 환경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사람이라면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우산을 받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그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상식인 거죠.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법무부 직원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기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좀 그렇다면 둘 다 오래된 관행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의 의전이나 홍보가 더 중요한 거고 또 반대로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 직원이 무릎 꿇는 우산 쓰는 모습보다는 촬영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의 결합의 방식들이 등장한 건데 하필이면 그게 가장 중요했던 아프간 그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외교관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과정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라클 작전을 성공시켰던 우리 군인들 이런 분들의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니까 훨씬 더 공분하신 것 같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도 제가 볼 때 검찰 문화 같은 게 좀 스며들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오랜 법무부에 좀 잘못돼 있는 과잉 의전의 양상이랑 전 기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촬영 현장에서 적어도 그 촬영이라고 하는 우선권보다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좀 고려하는 내부적인 좀 조치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그 고민정 의원의 물타기가 지금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자, 언론인들이 할 일은요. 카메라 기자는 중요한 장면 찍는 거고 기사 쓰는 것이고요. 거기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우산을 쓰다가 손목이 보이니까 그 법무부의 뭐 국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내리는 장면까지도 포착이 돼갖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가 제 자식이라면 저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 자기 현시 이런 부분이 비단 법무부 차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내자면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탈리반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과거에 샘물교회 그 교인들 납치된 상황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겨우 그분들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거기 국정원 직원이 굳이 거기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갖고 수십 년 동안 국정원 직원이 되기 위해서 국가 예산으로 키워냈던 그 정보원이 거기 노출이 다 되는가 하면은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보수 정당에서도 연평도 포격 상황에서 그 당대표하고 결국은 그 포탄인 줄 알고 보온병 들고 또 한컷 찍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정권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이벤트에 그 너무 그 골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간의 협조자들 인권의 문제고 그러면은 적어도 초점이 어디 맞춰줘야 되는지를 좀 상식과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으로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에서 이제 기자들이 더 좋은 그림을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들도 뒤에 지키고 있을 때 그 직원 보고 일어나서 빠지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하라든지 아니면 안에 가서 하자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몰랐을 수도 있는데 끝난 다음에 차관이 뒤로 돌아보는 장면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럼 직원이 저렇게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냐 일어나라든지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가 관행처럼 굳어왔던 내지는 이 뭐라 그럴까요? 갑의 정신이랄까요? 갑의식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몸에 배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한테 좀 일어나라 뭐 하는 건 기자의 권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법무부의 그 의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걸 왜 기자들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지적할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말 자기 자식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조력자를 300여 명 구했더니 400명 가까이 구했더니 언론은 황제 의전만 비판한다, 황제 의전을 비판한다 이런 내용의 만평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거 일본과 우리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김인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만평 공유한 부분은요? 만평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걸 꼭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 이거를 꼭 공유하면서 언론에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가족 비난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자제를 하고 본인들 가족 재판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구출 장면이라든가 또는 입국 장면을 대서특필한 것은 사실 우리도 저기 법무장관이 끼어들어서 인형이나 나눠주고 또 법무차관이 저런 그 이벤트를 벌이고 하지 않았다면 언론은 아마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몇 명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공관원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외교관들이나 또는 다른 상사 주재원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병원 관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꼭 구출해 왔어야 됐고 하는 그런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끼어들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뭐 검찰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저분들은 검찰 근무자들이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요. 또 검찰의 문화가 법무부까지 스며들어서 장관과 차관이 거기에 따랐다고 저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분들 자체가 지금 두 분 다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이벤트를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막 주목을 하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벌이다가 빚어진 어떤 홍보 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 또 나서서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언론들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구출 과정, 그 인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건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했던 거지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이 많은 기사들을 썼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그 관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떤 사안에도 어떤 문제에도 꼭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조국이라고 하면 죽창가까지 들먹이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본을 배우자는 이 만평을 공유했다는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청와대에서 여러 수석 비서관과 함께 걸어 나오면서 커피잔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보기 좋게 그 국민들 시각에 보였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제왕적 차관, 장관 이런 모습이 비춰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관심을 많이 원하는 그런 단어 방송에서는 좀 안 쓰는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불편하셨으면 좀 양해를 구하고요. 개인적인 또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평에서는 이제 일본을 뭐 이렇게 잘했다 이야기보다는 약간 그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거 예전에 안 그러더니 막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자꾸 이 해프닝만 강조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